여러분, 만약 시댁에 설날 세배를 드리러 가는데 친정 엄마가 달랑 5만 원이 든 봉투 하나만 쥐어주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것도 제 연봉이 3억인데 말이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바로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수진아, 잠깐만. 엄마가 갑자기 부엌에서 뛰쳐나오시더니 주머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거 가져가렴.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만져봤죠. 얇은 게 꼭 지폐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현금 50만 원. 아니, 5만 원. 엄마는 제 가방에 봉투를 쑤셔 넣으셨어요. 시댁설 선물은 이걸로 해. 전 잠시 멈칫했어요. 엄마,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저 작년에 막 이사로 승진해서 연봉이 3억이에요. 평소에 거래처에 보내는 선물도 이것보단 비싸다고요. 누가 장난한대? 엄마는 봉투를 제 패딩 안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끝까지 채워버리셨어요. 똑똑히 들어. 시댁 가서는 절대 돈 있는 티 내지 마. 휴대폰 간편 결제도 웬만하면 쓰지 말고 회사에서 연말 보너스가 안 나왔다고 해. 사정이 빠듯하다고.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는 지퍼를 붙잡고 말했어요. 어머님이 지난주에 전화해서 아가씨한테 최신형 갤럭시 폰 좀 사다 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저 이미 알겠다고 했는데 알겠다고 했어도 취소해야지. 엄마는 허리에 손을 얹으셨어요. 네가 돈 잘 버는 거 보고 내 시어머니 눈이 벌게진 걸 내가 모를 줄 아니? 작년에 네가 안마의자 사드렸더니 결국엔 뭘 했어? 뒤돌아서서는 시동생한테 네가 돈이 썩어나서 주체를 못한다고 했다며. 전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그랬죠. 작년 설에 제가 500만 원을 들여 시댁 가전제품을 싹 바꿔드렸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어머님이 이웃과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밖에서 더러운 돈 벌어서 그렇게 씀씀이가 큰 거라고요. 그래도 5만 원만 가져가면 저 아주 잡아먹히지 않을까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합치면 거의 0만 원인데 이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안 잡아먹어. 엄마는 제 가방에 엄마표 장조림 한 통을 넣어주셨어요. 그냥 올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이 반토막 났다고 해. 아파트 대출금도 아직 남았다고 하고. 아, 맞다. 네, 그 벤츠는 주차장에 잘 넣어두고 아빠 타시던 소나타 끌고 가. 전 정말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첩보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 엄마는 제 등을 툭툭 치셨어요. 네, 시어머니가 얼마 전에 사람 시켜서 알아봤다더라. 시동생 서울에 전셋집 얻어주게 네가 보증금 좀 내라고 말이야. 이런 마당에 네가 돈 자랑하는 건 사서 고생하는 짓이야. 마침 그때 남편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출발했어? 우리 엄마가 몇 번이나 전화했어. 갈비찜 해놓고 기다린다고. 거의 다 됐어. 전화를 끊고 엄마의 심각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지갑에서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전부 꺼내 텅 빈 지갑만 남겨뒀어요. 그래야지. 엄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옷장에서 낡은 스웨터 하나를 꺼내셨죠. 그 캐시미어 스웨터 벗고 이걸로 갈아입어. 저는 물이 빠져 희끗희끗한 회색 스웨터를 쳐다봤어요. 대학 시절에 입던 옷이었죠. 소매 끝에는 보풀까지 일어나 있었어요. 엄마, 이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없어 보여야 좋은 거야. 엄마는 저를 문 쪽으로 미셨어요. 엄마 말 명심해. 말은 아끼고 밥은 많이 먹어. 무슨 말을 하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설세고 바로 돌아오는 거야. 소나타에 올라타자 준호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왜 이 차를 끌고 왔어?
우리 엄마가 친척들한테 다 말해놨는데 올해는 네가 새 차 뽑아서 온다고. 말도 마. 저는 엄마가 시킨 대로 둘러댔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연봉이 깎였어. 새 차는 팔아서 대출금 갚았고 준호의 눈이 반짝 빛나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어두워졌어요. 연봉이 깎였다고? 그럼 올해 보너스는 한 푼도 못. 제가 말을 끊었어요. 가방에서 그 누런 봉투를 꺼내 흔들어 보였죠. 이거 5만 원밖에 안 들었어. 어머님 괜찮으실까? 괜찮아. 괜찮아. 준호가 서둘러 말했어요. 우리 엄마 그런 속물 아니야.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어머님이 속물인지 아닌지는 조금만 있으면 알게 되겠죠. 차로 3시간을 달려 마을에 막 들어섰을 때 어머님이 마을 입구 낡은 느티나무 아래서 계신 게 보였어요. 빨간색 노비옷을 입고 손에는 계산기를 쥔 채로요. 이제야 오는구나. 어머님은 제 등 뒤를 쳐다봤어요. 내 새 차는 어쨌니? 팔았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며 일부러 낡은 스웨터 소매를 드러냈어요. 올해 회사가 어려워서요. 형편이 좀 빠듯해요. 어머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계산기가 바닥에 툭 떨어졌죠. 팔았다고? 작년에 승진했다면서. 승진은 했는데 월급은 안 올랐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그 누런 봉투를 꺼내 건네드렸어요. 어머님, 이건 아버님이랑 두 분 설 용돈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너그러이 받아주세요. 어머님은 봉투를 받아 쥐어보더니 얼굴이 소뚜껑처럼 새까매졌어요. 5만 원? 목소리가 어찌나 날카로운지 온 동네에 다 들릴 정도였어요. 세아가 사람을 거지로 보니? 준호가 서둘러 상황을 수습했어요. 엄마, 수진이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회사가 뭐 어쨌는데. 어머님은 봉투를 제 품에 던져버렸어요. 내가 보아하니 일부러 이러는 거야. 우리 집이 가난해서 자기가 바라는 걸 못 해주니까.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5장이 흩날렸어요. 바람에 팔랑거리며 뒹굴었죠. 저는 허리를 숙여 돈을 주우며 엄마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불현듯 깨달았어요. 이제 막 도착했는데 벌써부터 연극이 시작된 거죠. 저는 돈을 주워 다시 어머님 손에 억지로 쥐어드렸어요. 활짝 웃으면서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내년에 회사 사정 좋아지면 제가 금팔찌 하나 해드릴게요. 어머님은 코웃음을 치더니 집으로 휙 돌아섰어요. 캐리어 바퀴가 자갈길 위를 구르며 덜컹거리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제 귓가에 속삭였죠. 마음에 담아두지 마. 우리 엄마 원래 저런 성격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안주머니 속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문득 엄마의 이 방법이 정말로 어떤 골칫거리를 피하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외버스는 3시간 넘게 덜컹거렸고 섣달금음 저녁 무렵에야 남편 이준호의 고향인 작은 읍내에 도착했어요. 차가 멈추자마자 정류장 아래에서 손을 비비며 서 있는 준호가 보였죠. 그 뒤에는 시누이 이나리가 서 있었어요. 눈에 띄는 분홍색 패딩을 입고 멀리서부터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죠. 드디어 왔네. 준호가 제 손에서 여행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한번 들어보더니 짐이 별로 없네? 친정 엄마가 조금만 가져가라고 하셨어. 집에 다 있다고? 저는 웃으며 5만 원 현금과 동네 떡 2상자가 든 보자기를 그에게 건넸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설 선물이야. 나리가 눈치 빠르게 보자기를 확 낚아채더니 매듭을 풀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안에 든 것을 확인하자 푹하고 웃음을 터뜨렸죠. 새언니, 이거 무슨 거지? 동량 주는 거예요? 다 낡은 떡 2상자에 이 빨간 봉투에 든 건
또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봉투를 뜯으려 했어요. 제가 급히 막았죠. 그건 아버님, 어머님 드릴 거야. 설을 맞아드리는 작은 성이야. 성이요? 제가 보기엔 성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나리는 눈을 흐기며 보자기를 준호 품에 툭 던졌어요. 오빠가 데려온 마누라 좀 봐. 연봉이 3억이라면서 집에 한 번 오는데 고작 이런 걸 가져와? 소문나면 창피해서 어떡해. 준호의 얼굴이 좀 뜨거워졌어요. 그는 나리를 잡아 끌며 말했죠. 나리야, 함부로 말하지 마. 새언니가 깜빡했을 수도 있잖아. 저는 안 깜빡했는데요. 저는 옷깃을 꽉 쥐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 엄마가 하신 말씀을 떠올렸죠. 말은 아끼고 지켜만 봐라. 그래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나리는 계속해서 떠들어댔어요. 우리 회사 김대리님네 형님은 설에 금팔찌 사줬대. 시어머니한테는 안마의자도 사드리고 그분 연봉은 0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새언니는 한참 멀었네요. 나리야. 준호가 그녀를 나무라더니 제게 돌아서서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 얘가 그냥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아직 문턱도 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비교질이라니. 시댁에 도착하니 마당에는 장작이 잘 패서 쌓여 있었고 처마 밑에는 빨간 고추와 옥수수 다발이 걸려 있었어요.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님은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불을 떼고 계셨죠.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내미시더니 제 빈손을 보고는 바로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왔구나. 그분은 몸을 일으켜 앞치마에 먼지를 털며 저와 준호가 들고 온 물건들을 훑어보셨어요. 고작 이거 가져왔니? 엄마, 이건 아버님이랑 두 분 드릴 설 선물이에요. 저는 보자기를 건넸어요. 5만 원도 들어있으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정숙 여사님은 보자기를 받아서는 무게를 재보지도 않고 마루 위 탁자에 툭 던졌어요.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죠. 5만 원? 세아가, 내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네가 1년에 3억을 벌면서 집에 와서 고작 5만 원을 내놓는다고? 이거 동네방네 소문나면 사람들이 내 등 뒤에서 손가락질하지 않겠니? 우리 씨 집안이 너 같은 대단한 사람을 박대한다고 말이야.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인데? 정숙 여사님은 제 말을 끊고 마루 끝에 걸터 앉았어요. 네가 돈 버는 게 쉽지 않은 건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색해서야 쓰나. 준호가 너희 집에 갈 때마다 봐라. 어느 한 번 빈손으로 간 적 있니? 담배는 최고급으로, 술도 최고급으로 어느 것 하나 좋은 거 아니었던 게 없어. 엄마, 그거 다 제가 산 거예요. 준호가 서둘러 수습에 나섰어요. 수진이가 바빠서 깜빡했나 봐요. 깜빡? 내가 보기엔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나리가 안방에서 뛰쳐나왔어요. 손에는 제가 가져온 떡 상자를 들고 있었죠. 이 허접한 떡 좀 보세요. 마트에서 할인해도 아무도 안 사갈 거예요. 이걸 설 선물이라고 가져오다니 뻔뻔하기도 하지. 새언니, 혹시 우리 시골 사람들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거 먹을 자격도 없다고? 아니에요.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저희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떡집인데 맛이 정말 좋아요. 아무리 좋아도 수입 초콜릿보다 좋겠어요? 나리는 떡 상자를 탁자에 쾅 내려놓았어요. 제 친구네 새언니는 설에 수입 과자랑 화장품 세트도 사왔다는데 그거 몇십만 원이나 한대요. 정숙 여사님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래, 우리 나리도 이제 20몇 살인데 꾸며야 할 나이지. 네가 새언니인데 좀 챙겨줘야지.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엄마가 침착해라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눈을 내리깔았어요.
어머님, 아가씨가 좋아하는 거 설 지나고 인터넷으로 주문해 드릴게요. 지금은 택배가 다 끊겨서요. 인터넷으로 사는 게 지금 당장 사주는 것보다 좋겠니? 정숙 여사님이 저를 쏘아보셨어요. 내가 보니 넌 그냥 사주기 싫은 거야. 됐어, 됐어. 그만하고 빨리 밥이나 차려. 네, 아버님이랑 시동생 곧 돌아올 시간이야. 그렇게 말하며 부엌으로 가시다가 제 옆을 지날 때 일부러 저를 툭 치고 지나갔어요. 나리는 제게 얄미운 표정을 짓더니 엄마 뒤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안에서 소곤거렸죠.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인색하다, 짠순이, 사람 무시한다. 같은 단어들은 똑똑히 제 귀에 꽂혔어요. 준호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수진아, 화내지 마. 우리 엄마랑 나리가 그냥 입이 좀 험해서 그래. 다른 뜻은 없어.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내가 결혼한 남자구나. 그의 가족들이 대놓고 또 몰래 나를 비웃을 때 그는 그저 다른 뜻은 없어라고만 할 뿐이었어요.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풍겨왔어요. 정숙 여사님이 안에서 소리쳤죠. 준호야, 들어와서 반찬 좀 날라라. 준호는 네. 하고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방에는 저 혼자 남았죠. 저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탁자 한쪽에 내팽개쳐진 보자기를 바라보며 문득 친정엄마가 너무나 그리워졌어요. 엄마가 5만 원만 가져가라고 하신 건 어쩌면 이런 상황을 이미 예견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때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시아버님 이재국 씨와 시동생 이준서가 들어왔죠. 재국 씨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왔구나. 아버님, 도련님. 저는 일어나 인사했어요. 준서는 곁눈질로 탁자 위 보자기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마루 끝에 앉아 리모컨으로 TV를 켰어요. 저녁 식탁은 분위기가 아주 어색했어요. 정숙 여사님은 계속해서 준호와 준서에게만 반찬을 집어주셨고 나리는 자기 밥그릇에 있는 고기만 골라 먹기 바빴죠.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묵묵히 밥만 먹었어요. 이번 설 정말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식사가 반쯤 지났을 때 정숙 여사님이 갑자기 말했어요. 아, 맞다. 내일 준호더러 너 데리고 읍내 좀 다녀오라고 해라. 내 아버님이랑 준서새 옷 좀 사주고 나리 신발도 한 켤레 사주고 남들이 우리 집이 너 박대한다고 말 못하게. 저는 젓가락을 쥔 손을 멈췄어요. 뭐라고 말하려던 찰나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수진이 오늘 차 타느라 피곤할 텐데 모레 가면 안 돼요? 피곤은 무슨. 서울서 온 아가씨는 참 유난도 떠네. 정숙 여사님은 준호를 흘겨보더니 말했어요. 그렇게 정했다. 내일 가.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퍼먹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좋아요. 내일 가죠.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더 꾸미고 있는지 내가 똑똑히 봐주겠어. 다음 날 아침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정숙 여사님은 마당에 서서 소리쳤어요. 새아가 일어나서 아침 차려라. 먹고 빨리 읍내 가야지.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창밖에는 작은 눈송이가 흩날리고 있었죠. 추워서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부엌에 들어가니 정숙 여사님은 아궁이 문 앞에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마 위에 밀가루 반죽을 가리켰죠. 이걸로 만두 좀 쪄라. 반찬 2개 볶고 간단하게 해. 저는 아무 말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반죽은 어제 해놓은 것인데 조금 시큼한 걸 보니 이스트를 적게 넣은 모양이었어요. 감자채 볶음 하나 만들고 계란 몇 개 붙여서 막 찐만두를 상에 올리자마자 나리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만두 하나를 집어 입에 쏙 넣었죠. 천천히 먹어. 누가 뺏어 먹니? 정숙 여사님이 그녀의 등을 한 대 치며 말했어요. 다 먹고 빨리 옷 갈아입어. 오빠랑 새언니랑 읍내 가야지. 나리는 만두를 우물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알았어요, 엄마. 나 벌써 받은 거 있다고요. 읍내에 새로 생긴 명품 매장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가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저는 못 본 척 고개를 숙이고 죽을 마셨어요. 준호가 옆에서 저를 쿡쿡 찔렀죠. 들었지? 나리가 그 가방 좋아한대. 이따 가서 한번 봐. 응. 저는 대답하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준호는 오토바이를 몰아 우리를 읍내로 데려갔어요. 눈이 꽤 많이 내렸죠. 길가에 보리밭은 하얀 이불을 덮고 있었고 바퀴가 눈 위를 지날 때마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났어요. 새언니, 제 이 패딩 예쁘죠? 나리가 갑자기 다가와 말했어요. 친구가 사준 건데 10만 원도 넘어요. 예쁘네.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예쁘면 뭐해요. 다 유행 지났는데. 그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말했죠.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가방 최신상이라고요. 20만 원밖에 안 해요. 비싸지도 않잖아요. 저는 앞만 보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읍내에 도착해서 준호는 명품 매장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어요. 나리는 제 손을 끌고 안으로 달려갔죠. 진열장에 있는 반짝이는 가방 하나를 가리키며 새언니, 저거 봐요. 바로 저거예요. 점원이 서둘러 다가왔어요. 이건 신상품이에요. 젊은 아가씨한테 특히 잘 어울리죠. 지금 10% 할인해서 21만 6천 원이에요. 들었죠, 새언니? 21만 6천 원밖에 안 한대요. 나리는 제 팔을 잡고 흔들었어요. 하나 사주세요. 네, 설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열어서 보여줬어요. 나리야, 정말 미안한데 나 지금 5만 원밖에 없어. 이것도 친정 엄마가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온 거야. 이 가방 사기엔 부족하네. 5만 원? 나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새언니, 장난해요? 연봉 3억 버는 사람이 5만 원만 들고 다닌다고요? 누가 믿겠어요? 진짜야. 저는 지갑을 닫으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시댁에 설세러 갈 때는 그냥 마음만 표하면 된다고 했어. 너무 사치 부릴 필요 없다고. 사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겠죠. 나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가게 안의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게 만들었어요. 새언니는 우리 시골 사람들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좋은 가방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뜻 아니야.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정말 갖고 싶으면 서울 돌아가서 내가 돈 보내줄 테니 직접 사. 지금 사는 거랑 뭐가 다른데요? 그녀는 문을 막고 제가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혹시 오빠가 새언니 돈 많은 거 알까봐 안 사주는 거죠?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오빠는 나를 제일 아낀다고요. 준호가 서둘러 중재에 나섰어요. 나리야, 그만해. 새언니가 정말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자. 오빠는 맨날 편애해. 나리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나 그냥 저 가방 하나 갖고 싶은 건데. 그게 뭐 어때서요? 새언니는 돈도 많이 벌면서 나한테 가방 하나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오빠는 장가 가더니 동생은 잊었구나. 그녀가 울기 시작하자 가게는 더 소란스러워졌어요. 정숙 여사님이 어디선가 나타났죠. 아까는 옆 가게에서 옷감 산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문가에 서서 허리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세아가, 우리 나리가 소원 하나 있다는데 그냥 좀 사줘라. 20만 원 정도야. 너한테는 껌값이잖아. 어머님, 저 정말 돈이
그만큼 없어요. 저는 지갑을 다시 열어 보이며 말했어요. 못 믿으시면 보세요. 정말 5만 원밖에 없어요. 정숙 여사님이 다가와 힐끗 보더니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 네가 돈을 숨겨놨는지 누가 알겠니? 서울 사람들은 속을 알 수가 없다니까. 안 숨겼어요. 저는 지갑을 꽉 쥐었어요. 휴대폰에도 돈 없고 카드도 안 가져왔어요. 그럴 리가 없어. 나리가 갑자기 달려들어 제 휴대폰을 뺏으려 했어요. 어디 봐, 분명 거짓말일 거야.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뒤로 숨겼어요. 준호가 그녀를 막았죠. 나리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무슨 망신이야? 몰라. 나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뒹굴기 시작했어요. 나, 저 가방 사줘. 안 사주면 안 일어날 거야. 그녀가 소란을 피우자 가게 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죠. 저 아가씨는 왜 저런데? 안 사준다고 바닥에서 뒹굴고. 참 버릇없네. 정숙 여사님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어요. 나리를 잡아 끌며 말했죠. 일어나.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안 일어나. 나리는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나, 저 가방 사달라고. 저는 이 소동을 보며 문득 너무나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몸을 숙여 나리를 보며 말했어요. 나리야, 내가 안 사주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하자. 설 지나면 내가 비서시켜서 2개 보내줄게. 이것보다 더 좋은 걸로. 어때? 정말요? 나리가 울음을 그치고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 여사님이 서둘러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들었지? 네, 새언니가 약속했잖아. 빨리 일어나. 창피하게 굴지 말고. 나리는 일어나서 옷에 먼지를 털며 저를 쏘아보았어요. 새언니가 한 말이에요. 후회하면 안 돼요. 후회 안 해.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설 지나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 명품 매장에서 나오자 나리는 또 우리를 휴대폰 가게로 끌고 갔어요.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리키며 말했죠. 새언니, 이 폰도 되게 좋네요. 8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것도 겸사겸사 하나 사주세요. 나리야, 준호가 조금 화를 냈어요. 적당히 해라. 그냥 물어본 거잖아요. 나리는 중얼거리며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 오토바이는 쌩쌩 달렸고 눈송이가 얼굴을 때려 조금 아팠어요. 나리는 뒤에 앉아 정숙 여사님과 무언가 속삭이며 이따금 웃음소리를 냈어요. 저는 준호의 등을 보며 문득 이 결혼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정숙 여사님이 갑자기 말했어요. 세아가, 엄마가 너랑 상의할 게 좀 있다.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덜컥했어요. 본론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았죠. 그게 내 시동생 준서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장가를 가야지. 정숙 여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여자 쪽 집에서 서울에 꼭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더라. 아니면 시집 안 보낸다고. 그래서 말인데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왔구나. 오토바이가 눈길에 미끄러져 준호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핸들이 심하게 흔들렸죠. 정숙 여사님은 짐칸 난간을 붙잡고 아까 하던 말을 계속했어요. 서울 집값 네가 더 잘 알잖아. 한 채 사려면 몇 억은 훌쩍 넘어가. 우리 집 형편이 뻔한데 네, 아버님이랑 내가 평생 모은 돈도 겨우 계약금이나 될까 말까야. 저는 패딩을 더 단단히 여몄어요. 바람이 목덜미로 스며들었죠. 정말 힘드시겠네요. 그럼 힘들고 말고.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화제를 바꿨어요. 세아가, 너랑 준호는 잘 살고 너는 돈도 잘 벌잖아.
이번에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나리가 뒤에서 말을 보탰어요. 맞아요, 새언니. 다 한 가족이잖아요. 준서 오빠,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돈 벌면 갚을 거예요. 게다가 새언니는 1년에 3억이나 버는데 이 3억이야 새언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3억이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가씨, 혹시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가요? 제가 1년에 3억을 버는 건 세전 수입이에요. 세금 떼고 집세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게다가 제 돈은 전부 사업에 투자되어 있어서 여유 자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내 부모님한테 좀 빌리면 되잖아. 정숙 여사님이 말했어요. 내 부모님은 사업 오래 하셨으니 분명 모아둔 돈이 있을 거야. 어머님, 그건 저희 부모님 돈이지 제 돈이 아니에요. 저는 얼어서 뻣뻣해진 손가락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돈은 5만 원뿐이라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또 그 5만 원 타령이네. 정숙 여사님이 발끈했어요. 좀 융통성 있게 굴면 안 돼? 회사에서 일단 좀 당겨 쓰고 설 지나고 다시 채워 넣으면 되잖아. 그건 안 되죠.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는 건 횡령, 범죄예요. 저는 일부러 말을 무겁게 했어요.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범법 행위를 하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그녀는 말문이 막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오토바이 뒷칸은 바퀴가 눈을 가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집 문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준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엄마도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돌아가서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더는 재촉하지 마시라고.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은 거울처럼 환했죠. 그의 말은 화해하자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제가 마음을 풀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마당에 들어서자 재국 씨와 준서가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우리가 돌아온 것을 보고 준서는 서둘러 담배를 껐죠. 일어나서 손을 비비며 웃었어요. 형수님, 오셨어요? 읍내는 춥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는 저를 보면 항상 피하곤 했는데 오늘의 태도는 이상할 정도로 친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았어요. 정숙 여사님은 보자기를 안방 탁자에 툭 던지며 재국 씨를 향해 소리쳤어요. 여보, 물 좀 끓여요. 수진이 손 좀 녹이게. 그리고는 제게 돌아서서 말했어요. 세아가 서 있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불 좀 쬐. 그 일은 우리 천천히 얘기하자. 급할 거 없어. 제가 막 자리에 앉아 준서가 뜨거운 차 한 잔을 가져왔어요. 컵 가장자리에는 아직 차시피 붙어 있었죠. 형수님, 차 드세요. 고마워요. 저는 받지 않고 제 텀블러를 들었어요. 정숙 여사님은 제 맞은편 마루 끝에 앉아 허벅지를 치며 말했어요. 우리 준서 참 착하지. 근데 운이 없어서 장가 한번 가려는데 집 때문에 고생이네. 세아가 그냥 준서 불쌍하다 생각하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제가 안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텀블러를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제가 가진 돈은 5만 원뿐이에요. 어머님이 괜찮으시다면 이 돈 준서 도련님 용돈으로 쓰라고 드릴게요. 누가 내 5만 원을 달래. 준서가 갑자기 얼굴을 바꿨어요. 손에 든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너 우리 집 무시하지? 가난해서 내 돈 못 갚을까봐 그러는 거지? 찻잔이 시멘트 바닥에 산산조각 났고 뜨거운 물이 제 바지에 튀어 뜨거워서 움찔했어요. 준호가 서둘러 그를 말렸어요. 준서야, 너 뭐 하는 짓이야? 형, 말리지 마. 준서는 눈이 벌개져서 소리쳤어요. 난 벌써 눈치챘어.
형수님은 우리 집이 자기한테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연봉 3억이면 대단해. 결국 여자일 뿐이잖아. 이준서, 말 똑바로 해. 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가 어른이라 존중해 주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마. 네가 감히 나한테 욕을 해. 준서가 손을 들어 저를 밀치려 했지만 준호가 그를 꽉 붙잡았어요. 정숙 여사님은 옆에서 울며 불며 난리를 쳤어요. 내 팔자야. 왜 이렇게 기구한가? 아들은 장가 가더니 엄마는 잊어버리고 시동생까지 무시하고 이 집구석 더는 못 살겠다. 재국 씨는 문가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만 뻑뻑 피워대며 마치 아무것도 못 본 것 같았어요. 저는 눈앞에 이 소동을 보며 문득 너무나 피곤해졌어요. 이준호,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이게 바로 네 가족이야? 이게 바로 네가 나더러 돌아와서 쇠라는 설이야?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준서를 방으로 밀어넣으며 말했죠. 너 방에 들어가 있어. 여기서 더 소란 피우지 마. 정숙 여사님은 계속 울고 있었고 나리는 옆에서 부채질하듯 말했어요. 엄마, 저것 봐. 엄마 화나게 하잖아. 저런 며느리는 없는 게 나아.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제 가방을 들었어요. 나 이설 안 쉴래요. 지금 당장 갈 거예요. 어딜까? 준호가 저를 막아섰어요. 수진아, 준서가 잘못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설날에 이렇게 가면 보기 안 좋잖아. 보기 안 좋다고? 저는 웃었어요. 지금 이 꼴은 보기 좋고 그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 재국 씨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담뱃대를 신발 밑창에 툭툭 털며 말했죠. 됐다. 시끄럽게 굴지 마라. 동네 사람들 듣고 비웃겠다. 그는 정숙 여사님을 쏘아보더니 밥이나 차리지 않고 뭐해? 그리고는 제게 말했어요. 세아가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래. 저는 그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가족은 정말 한 명 한 명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저녁 식탁은 분위기가 기묘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오직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정숙 여사님은 집 사달라는 이야기는 더 꺼내지 않았지만 제게 반찬 한 점 집어주지 않았어요. 나리와 준서는 이따금 저를 쏘아봤고 준호는 계속해서 제게 눈치를 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제가 방으로 돌아가려 하자 준호가 갑자기 저를 붙잡았어요. 수진아, 우리 잠깐 나가서 걷자. 밖에 눈 그쳤어. 달이 하늘에 걸려 있었고 땅에 쌓인 눈이 빛을 반사해 눈이 부셨어요. 준호는 발로 눈을 차며 한참을 걷다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오늘 오후 일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네 동생이 한 말은 무슨 뜻이고 내 엄마가 나더러 회사 돈을 빼돌리라는 건 또 무슨 뜻이야? 그냥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야. 다른 뜻은 없어.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서, 결혼 문제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우셨어.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좀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 이준호,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도 내가 그이 3억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 뜻이 아니야. 그가 서둘러 해명했어요. 그냥 다 한 가족인데 도울 수 있으면 좀 돕자는 거지. 그리고 넌 돈도 쉽게 벌잖아. 쉽게 번다고? 저는 기가 막혀 웃었어요. 네가 보기엔 내 연봉 3억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아? 내가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거래처 접대하느라 토할 때까지 술 마시는 거 넌 본 적 있어? 그런 뜻이 아니야.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네가 여유 자금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설령 있다 해도 절대 내놓지 않을 거야. 이건 돕는 게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걔는 내 친동생이야.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너는 애초에 우리 가족을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거지? 가족?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가족이라는 게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윽박 지르고 안 내놓으면 얼굴 싹 바꾸는 거야? 가족이라는 게 내 동생처럼 입에 담지 못할 막말하는 거고? 이준호,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결혼 2년 동안 내가 내 가족한테 어떻게 했어? 내 어머니 아프실 때 내가 제일 좋은 의사 선생님 모셔왔고 네 동생 대학 등록금 내가 내줬고 너희 집 지을 때 내가 1억 보태줬어.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는 제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한참 후에야 겨우 한마디 내뱉었어요. 그건 다르지. 이번엔 준서 결혼 문제잖아. 큰일이라고. 내 눈에는 오직 내 가족 일만 큰일이지. 내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이준호, 너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너도 잘 알잖아. 아파트 대출금, 차 할부금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야? 네 동생 결혼하는데 3억이 필요하다는데 넌 뭘로 도와줄 건데? 혹시 나랑 결혼한 게 현금 인출기랑 결혼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가 발끈했어요. 그냥 네가 그럴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도 너희 집 돈 줄 노릇 하려고 있는 건 아니야. 저는 집으로 휙 돌아섰어요. 나 이 설 안 셀래. 내일 당장 돌아갈 거야. 감히 그가 저를 붙잡았어요. 눈이 무서울 정도로 빨갰죠. 서수진, 네가 만약 가버리면 우리 이혼이야.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웃었어요. 이혼? 좋아. 나도 이제 진절머리가 나거든. 그는 제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에서 천천히 힘이 빠졌죠. 방으로 돌아와 저는 짐을 쌌어요. 생각할수록 이상했죠. 준호는 한 달 월급이 100만 원 남짓인데 생활비를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자꾸 명품 담배나 고급 술을 사왔어요. 회사 복지라고 하면서요. 지난번에 제가 우연히 그의 휴대폰 은행 앱 잔액을 봤는데 0만 원이 넘게 있었어요. 그때는 프로젝트 보너스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았죠.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들어왔죠. 손에는 텀블러를 들고 있었어요. 뜨거운 물 좀 마셔. 밖은 추우니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는 컵을 탁자에 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수진아, 아까 내가 한 말은 화나서 한 소리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이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해. 이준호.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솔직히 말해봐. 너 요즘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아니, 없어.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어. 그는 시선을 피하며 저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럼 내 통장에 있던 그 1,000만 원은 어디서 난 거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보너스 같은 거 나온 적 없잖아. 그의 얼굴색이 확 변했어요. 벌떡 일어나며 말했죠. 너 나를 조사했어? 조사한 거 아니야. 우연히 본 거야.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네가 떳떳하다면 왜 그렇게 긴장하는데? 나는 그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무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어떤 건데? 제가 추궁했어요. 신경 꺼. 그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내 일은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는 휙 돌아서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하고 닫혔죠. 저는 닫힌 방문을 보며 마음속 의심이 점점 더 커졌어요. 이준호, 너 도대체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죠. 아까 그가 한 말들, 제가 철이 없다느니, 친정에 돈을 달라고 강요한다느니, 그리고 그 불안한 눈빛까지 분명히 저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었어요. 특히 자신의 수입에 대해 얼버무릴 때 더욱 의심이 갔죠. 방 안은 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옷장 옆으로 발을 옮기다가 단단한 종이 상자에 발이 채였어요. 준호가 낡은 옷들을 넣어두는 상자였죠. 지난번에 계절 옷이 너무 많다며 정리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회사 일로 바빠서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계속 여기에 놓여 있었던 거죠. 저는 몸을 숙여 상자를 침대 밑으로 밀어 넣으려 했어요. 그런데 상자 바닥에 네모나고 단단한 물체가 걸리적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호기심이 발동했죠. 저는 상자를 끌어내 위에 있던 스웨터와 내복들을 헤치고 가장 밑에서 짙은 갈색 가죽 지갑을 꺼냈어요. 준호가 평소에 쓰던 단지갑이 아니었어요. 물건을 꽤 많이 넣을 수 있는 장지갑이었죠. 지퍼를 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안에는 은행카드 3장과 신분증 1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 여자는 20살 남짓으로 눈웃음을 짓고 있었죠. 이름 칸에는 조미연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조미연이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어요. 준호가 왜 다른 여자 신분증을 숨겨두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카드들을 쥐었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웠죠. 문득 생각났어요. 얼마 전부터 그는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며 일주일에 3~4번씩 야근을 했어요. 2번은 아예 회사에서 밤을 샜다고 했죠. 그때는 그가 너무 피곤할까봐 안쓰러워서 삼계탕까지 끓여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가 야근하던 밤들 그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혹시 이 조미연이라는 여자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지갑을 쥔 채 멍하니 있는데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들어오려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허둥지둥 지갑을 상자에 다시 넣고 낡은 옷더미 속에 파묻었어요. 상자를 막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을 때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직 안 잤어? 그는 손을 비비며 무심코 옷장 쪽을 힐끗 봤어요. 분명 그 상자를 신경 쓰고 있는 눈치였죠. 좀 추워서 두꺼운 잠옷 좀 찾으려고. 저는 일어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었어요. 내가 찾아줄게. 그는 옷장을 열고 손가락으로 옷걸이를 훑었지만 한참 동안 마땅한 옷을 찾지 못했어요. 분명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의 귓불이 점점 빨개지고 손바닥에서는 땀까지 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찔리는 모습이 제 추측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죠. 찾았다. 그가 산호색 플리스 잠옷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빨리 입어. 감기 걸리지 말고. 응. 저는 잠옷을 받아들고 화장실에 가서 갈아입는 척했어요. 문을 닫는 순간 등이 뻣뻣하게 굳었어요. 그는 분명 문제가 있어요. 이 지갑과 신분증이 바로 증거죠. 제가 나왔을 때 준호는 이미 누워 있었어요. 저를 등지고 누워 숨소리가 거칠었지만 정말로 잠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따금 몸을 뒤척였죠. 저는 바깥쪽에 누워 눈을 천장에 고정시켰어요. 머릿속은 온통 조미연이라는 여자의 얼굴과 준호의 이상한 행동들로 가득 찼죠.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다가 결국 잠깐 잠이 들었어요. 동이 트자마자 일어났죠. 준호는 아직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살금살금 그 종이 상자를 꺼내 지갑을 패딩 안주머니에 챙기고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밀어 넣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엄마가 동네 참기름 좀 사오라고 하셔서 방앗간 좀 다녀올게. 제가 그의 귓가에 속삭이자 그는 중얼거리며 몸을 뒤척였지만 깨지는 않았어요. 눈이 어제보다
더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눈밭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죠. 저는 방앗간으로 가지 않고 곧장 읍내에 있는 은행으로 갔어요. ATM 기기 앞에 서자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카드를 넣을 때 3번이나 시도해서야 겨우 들어갔죠. 비밀번호는 뭘까? 저는 먼저 준호의 생일을 입력했어요. 화면에 빨간 글씨로 비밀번호 오류라고 떴어요. 우리 결혼기념일도 시도해봤지만 역시 틀렸어요. 마지막으로 조미연의 신분증에 있는 생년월일을 보며 눈을 감고 그 숫자를 입력했어요. 삑 소리와 함께 화면이 환하게 켜졌어요. 거래 내역 조회를 누르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 같았어요. 이 카드는 매월 5일에 돈이 입금되었어요. 가장 적을 때는 300만 원, 가장 많았던 건 지난달로 무려 500만 원이었어요. 입금자는 모르는 계좌였고 메모에는 생활비라고 적혀 있었죠. 지출 내역을 보자 저는 화가 나서 손가락 끝이 떨렸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결제 내역, 한 번에 80만 원 이상을 썼더군요. 명품 매장에서의 이체 기록, 280만 원짜리 가방을 샀고요. 그리고 호텔 숙박비 5일 연속으로 묵었는데 하루에 12만 원씩이었어요. 이 모든 지출은 준호가 야근한다고 했던 날들에 이루어졌어요. 저는 거래 내역을 한 장 한 장 인쇄했어요. 종이가 손에서 바스락거렸죠. 이게 무슨 생활비예요. 분명히 여자를 먹여 살리는데 쓴 돈이었어요. 매달 최소 30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거기에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은 또 뭐고요. 그는 한 달 월급이 120만 원인데 우리 둘의 생활비를 빼면 거의 남는 돈이 없어요. 이 돈은 어디서 난 걸까요? 설마 저에게 말하지 않은 다른 수입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 돈에 손을 댄 걸까요? 그 거래 내역서를 쥐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눈발이 얼굴을 때려 아팠어요. 마당 문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준호가 울타리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 서둘러 담배를 껐죠. 눈빛이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참기름 샀어? 그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 애썼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쇄한 내역서를 그의 가슴에 세게 던졌어요. 이준호, 네가 직접 봐. 이 조미연이라는 여자 누구야? 네가 매달 그 여자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보내줬는데 내 월급으로 그 여자 먹여 살린 거야? 아니면 네가 무슨 부정한 수입이라도 있는 거야? 그는 내역서를 주워들고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어요. 마지막 몇 장을 볼 때는 입술까지 떨렸죠. 네가 어떻게 이걸 조회했어? 조회 안 했으면 내가 바보처럼 속고만 있었겠지. 저는 내역서에 있는 호텔 기록을 가리켰어요. 지난달 18일, 넌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밤새운다고 했지? 결과는 온천 호텔에서 이틀이나 묵었더군. 나한테 똑바로 설명해. 이 돈들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그건 회사 워크숍이었어. 그가 서둘러 변명했어요. 동료들도 다 갔어. 조미연은 새로운 인턴이라 방 예약을 담당했어. 워크숍에서 인턴한테 28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줘? 저는 비웃었어요. 아니면 내가 눈이 멀어서 그 가방이 최신 한정판인 줄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내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보여? 수진아,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시끄러워.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야. 정숙 여사님이 누비옷을 걸치고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바닥에 떨어진 내역서를 보고 허리를 숙여 주워들었죠. 이게 뭐야? 준호야, 네가 왜 다른 여자한테 돈을 보내? 그것도 이렇게 많이?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건 오해예요. 준호가 내역서를 뺏으려 했지만 정숙 여사님은 피했어요. 오해라고요? 저는 조미연의 신분증 사진을
휴대폰에서 찾아 보여줬어요. 아까 은행 앞에서 지갑 속 신분증을 찍어뒀었죠. 이 조미연이라는 사람이 당신네 회사 인턴이라고요. 그런데 당신은 남의 신분증을 자기 지갑에 넣고 다니나요? 상사 노릇 한번 특이하게 하시네요. 정숙 여사님은 사진을 한참 쳐다보더니 갑자기 내역서를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준호의 코를 가리키며 소리쳤죠. 이 망할 놈아. 내가 너더러 수진이랑 잘 살라고 했지. 밖에서 여우 같은 년을 데리고 놀라고 했냐. 네가 누굴 보고 배운 짓이야. 우리 씨 집안 망신은 네가 다 시키는구나. 엄마. 준호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어요. 정말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동료 사이예요. 그럼 어떤 사이인데? 나리가 집에서 뛰쳐나와 내역서를 주워 훑어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가 그 여자한테 사준 가방이 내 것보다 3배나 비싸잖아.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몰라. 나도 똑같은 거 사줘. 입 닥쳐. 준호가 그녀에게 소리쳤어요. 분명 아픈 곳을 찔린 모양이었죠. 내가 보아하니 네가 이 여우한테 홀딱 빠졌구나. 정숙 여사님이 갑자기 달려들어 제 코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분명히 너, 이 알도 못 낳는 암탉 같은 년이 남자를 휘어잡지 못하니까 우리 준호가 다른 여자를 찾은 거겠지. 네가 무슨 낯으로 여기서 소란을 피워. 누구더러 알을 못 낳는데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결혼 2년 동안 제가 야근하며 돈 벌어서 이 집 먹여 살렸어요. 당신네 집 먹고 쓰는 거 어느 것 하나 제가 산 게 아닌 게 있나요? 나리 핸드폰, 어머님 몸에 걸친 금팔찌 어느 것 하나 제 돈으로 산 게 아닌 게 있냐고요. 이제 와서 저를 탓해요? 네, 돈 좀 썼다고 뭐 어때서. 며느리 드린 게 돈 쓰려고 드린 거지. 정숙 여사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었어요. 내 팔자야. 왜 이렇게 기구한가. 아들은 못 나고 며느리는 알도 못 낳는 년을 들여서 더는 못 살겠다. 이웃들이 소란을 듣고 울타리에 매달려 안을 엿보며 저희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준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한쪽에서는 엄마를 말리고 다른 쪽에서는 저를 달랬어요. 수진아, 엄마한테 신경 쓰지 마. 그냥 나이 들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야. 할 말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하자. 여기서 남들 웃음거리 되지 말고. 할 말 없어.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가짐을 쌌어요. 이준호, 이 결혼은 끝이야. 이혼해야겠어. 감히 정숙 여사님이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이혼해서 돈 챙겨서 도망가려고? 어림없지. 내 아들 돈에는 우리 이씨 집안 목도 있어. 네가 돈 가지고 도망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거 놔요. 제가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두피가 찢어질 듯 아팠죠. 당신네 집이 내 돈 쓴 거. 내가 아직 계산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내 돈을 나누자고? 꿈 깨시지. 계산해야 할 건 너야. 정숙 여사님이 다시 달려들려 했지만 준호가 그녀를 꽉 붙잡았어요. 저는 여행 가방을 들고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준호 옆을 지날 때 그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수진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조미연이랑 바로 정리할게. 앞으로는 뭐든지 내 말 들을게. 돈도 전부 너한테 맡길게. 늦었어. 제가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가 잡았던 팔뚝이 빨갛게 부어올랐죠. 네가 신분증을 숨기고 나 몰래 다른 여자한테 돈을 썼던 그 순간부터 이미 늦었어. 구경하던 이웃들을 밀치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읍내로 걸어갔어요. 눈이 어깨에 쌓여 곧 얇은 층을 이루었죠. 저는 안주머니 속 지갑을 만졌어요. 안에 있던 은행 카드가 가슴에 닿아 마치 뜨거운 낙인처럼 느껴졌어요. 이 결혼 반드시 끝낼 거예요. 이혼만 할 게 아니라
그가 숨겨둔 의심스러운 돈과 제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쓴 돈까지 한 푼도 남김없이 토해내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제 손에 든 증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 거래 내역서는 준호가 돈을 썼다는 것만 증명할 뿐,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고민하고 있는데 준호에게서 문자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거의 우는 소리였죠.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잘못했어. 조미연 연락처 다 지웠고 은행카드도 해지했어. 돌아와서 확인해봐. 우리 엄마는 매일 눈물로 지새우시고 준서 결혼도 깨졌어. 이 집 무너지면 안 돼. 저는 문자를 보며 갑자기 묘안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저를 돌아오게 하고 싶어 하니 저는 그냥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거죠. 돌아가서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전부 녹화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혼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게서 뜯어간 돈까지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에게 답장했어요. 돌아가고 싶으면 두 가지 조건에 동의해야 해. 첫째, 다시는 소란 피우지 말 것. 둘째, 네가 숨겨둔 비자금과 조미연에게 사준 물건들 전부 내놓을 것. 아니면 이야기 끝이야. 그는 바로 답장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다 내 말대로 할게. 지금 바로 준비해서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친한 이웃 아저씨에게 연락해서 시댁 쪽 동정을 좀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는 녹음기를 충전해서 가방에 넣었죠. 이번에 돌아가는 건 바로 잠입 수사를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스스로 여우꼬리를 드러내게 만들 작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정말로 그 낡은 차를 몰고 왔어요. 물 빠진 속옷을 입고 눈가가 퀭한 것이 정말로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죠. 수진아, 물건 다 준비했어. 트렁크에 있어. 그는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말하며 손은 계속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먼저 말해두는데 속임수 쓸 생각 마. 저는 조수석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놓고 몰래 녹음기를 켰어요. 차 안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마을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제 엄마가 마음을 바꾸셨어. 예전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너한테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어. 아, 그래? 저는 대답하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연기 실력이 아주 배우뺨치네. 그의 집에 도착하니 마당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정숙 여사님은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일어나 앞치마에 손을 몇 번이고 닦았죠. 세아가 왔구나. 빨리 들어와 앉아. 내가 너 주려고 생강차 끓였어. 나리도 방에서 나와 손에는 사과 한 접시를 들고 있었어요. 새언니, 사과 드세요. 저는 생강차를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컵이 손바닥을 데웠죠. 물건은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여기 있어. 준호가 안방에서 종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가방 하나, 목걸이 2개, 그리고 은행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전부야. 조미연 쪽은 다 정리했어. 저는 그 목걸이를 들어 무게를 재봤어요. 분명 조미연에게 사준 그 한정판 목걸이가 아니었죠. 이게 다야? 저는 눈썹을 치켜떴어요. 내가 알기론 280만 원짜리 가방도 사줬고 온천 호텔 결제 내역도 있었는데 그건 어디 갔어?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숙 여사님이 서둘러 수습했어요. 세아가 준호가 철이 없어서 돈을 함부로 써서 산 잡동사니들은 내가 다 버렸어. 이 카드에는 준호가 모은 300만 원이 들어있으니 전부 너 가져. 300만 원? 저는 웃었어요. 그가 매달 조미연에게 300만 원을 보냈는데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이 300만 원은 거지 동량 주는 건가요?
너 말 다 했어? 나리가 발끈했어요. 오빠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아직도 물고 늘어지니? 내가 물고 늘어진다고? 저는 상자를 밀쳐냈어요. 너희가 성의가 없는 거지. 이렇게 나온다면 법정에서 보자. 안 돼, 안 돼. 준호가 서둘러 저를 막았어요. 수진아, 시간을 좀 더 줘. 내가 꼭 돈 마련할게. 곧 설인데 친척들도 다 올 거 아니야. 아버님 체면을 봐서라도 우리랑 같이 설 좀 세면 안 될까? 설 지나면 바로 돈 줄게. 정숙 여사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그래, 세아가 우리 불쌍하다 생각하고 동네 사람들 웃음거리 되지 않게 좀 도와줘. 저는 한참 고민하는 척하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설 연휴 며칠 동안만이에요. 만약 또 속임수를 쓰면 나는 바로 갈 거예요. 그때는 누구도 편하지 못할 거예요. 안 쓸게, 안 쓸게. 그들은 연신 약속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구박받는 며느리처럼 행동했어요. 정숙 여사님이 온 가족 빨래를 시키면 저는 준호의 립스틱 자국이 묻은 셔츠를 따로 꺼내 나리 앞에서 힘껏 비볐어요. 이게 뭐지? 왜 안 지워지지? 나리는 깜짝 놀라 셔츠를 낚아채 직접 빨았죠. 그녀가 시동생 준서의 운동화를 빨라고 시키면 저는 솔에 비누 거품을 잔뜩 묻혀 준서의 바지에 튀게 만들었어요. 그는 화가 나서 펄쩍 뛰었지만 정숙 여사님은 웃으며 수습할 수밖에 없었어요. 새아가가 손이 서툴러서 그래. 내가 할게, 내가. 준호는 매일 밤 제 방에 와서 앞으로 잘 살자고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았어요. 저는 생강차를 마시며 듣기만 하다가 이따금 물었죠. 그 프로젝트 보너스는 언제 나와? 나한테 빚진 돈 빨리 갚아야지. 매번 그는 말문이 막혔어요. 설 전날 정숙 여사님은 장에 가서 설 음식을 사오라며 저에게 5만 원을 줬어요. 비싼 거 사지 말고 배추랑 무 좀 사와. 고기는 집에 있으니까. 저는 돈을 받으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5만 원으로 온 가족 설 음식을 사오라니.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었죠. 저는 녹음기를 챙겨 시장으로 갔어요.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에서 상인들과 이야기했죠. 저희 시어머니가 5만 원으로 설 음식 사오라고 하시는데 이걸로 뭘 살 수 있을까요? 상인들은 저마다 욕을 했어요. 그게 무슨 설세는 거야. 사람 괴롭히는 거지. 아가씨, 성격도 참 좋네. 저는 이 말들을 전부 녹음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정숙 여사님은 제가 배추 한 포기만 사온 것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고작 이거 사왔어? 주신 돈으로는 이것밖에 못 사요. 제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아니면 돈을 더 주시던가요. 그녀는 화가 나서 한참 말을 못하다가 결국 주머니에서 20만 원을 꺼냈어요. 네가 직접 가서 더 사와. 제가 돈을 받고 막 가려는데 나리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엄마, 가는 김에 돼지우리도 좀 치우라고 해. 어제 내가 돼지밥 주러 갔다가 진흙탕에 빠졌단 말이야. 그래, 그래. 정숙 여사님은 손을 흔들며 눈에는 더이한 빛이 가득했어요. 저는 바구니를 들고 돼지우리로 가며 속으로 이 가족을 수천 번 욕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들이 더 심하게 굴수록 좋았어요.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테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화 기능을 켰어요. 돼지우리 안에 있는 사람 키만 한 똥더미를 찍고 제가 소매를 걷고 치우는 모습도 녹화했어요. 입으로는 중얼거렸죠. 정말 설날에 이런 걸 시키다니. 치우고 있는데 정숙 여사님과 나리가 마당문 앞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 꼴 좀 봐. 진짜 자기가 하늘이라도 뒤집을 수 있을 줄 아나 봐. 설 지나면 시동생 집 사주게 2억 더 내놓으라고 해.
안 그러면 못 가게 막아. 걱정 마. 제 약점은 우리 손에 있으니까. 정숙 여사님의 목소리가 음침했어요. 제 체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때 친척들 시켜서 다들 한마디씩 하게 하면 제가 돈을 안 내고 배기겠어?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녹음 모드로 바꾸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돼지우리를 치우고 방으로 돌아올 때 일부러 손에 묻은 진흙을 문틀에 닦았어요. 그들의 더이한 얼굴을 보며 저는 탁자 위에 생강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아서 역겨웠죠. 진짜 재미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설날 당일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정숙 여사님은 마당에서 소리쳤어요. 세아가 일어나서 만두 빚어라. 저는 옷을 걸치고 부엌으로 갔을 때 나리는 아궁이 앞에서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고 정숙 여사님은 도마 위에서 반죽을 치대고 있었어요. 준호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부추를 다듬고 있었죠. 오직 저를 위한 의자는 없었어요. 깼구나. 정숙 여사님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어요. 와서 만두피나 밀어. 나리는 일하기 싫어하고 준호는 손이 서투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씻고 밀대를 잡았어요. 반죽은 돌처럼 단단해서 몇 번 밀지도 않았는데 팔이 아팠어요. 나리는 옆에서 비꼬았죠. 역시 서울 아가씨는 귀하셔서 조금만 일해도 힘들어 하시네. 어떤 사람들처럼 먹기만 하고 일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저는 손에 쥔 밀대를 멈추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처럼 설날에 선물이나 달라고 손 벌리는 것과는 다르지. 나리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야? 누가 대답하면 그 사람 얘기지. 저는 밀어낸 만두피를 접시에 담았어요. 어제 설거지하라고 했더니 손 아프다고 하더니 오늘 해바라기 씨 까먹는 건 아주 잘하네. 너, 나리가 달려들려 했지만 정숙 여사님이 막았어요. 설날에 무슨 싸움이야. 나리, 가서 불이 났대. 만두가 끓을 때쯤 정숙 여사님이 갑자기 말했어요. 이따 친척들 오면 어른들한테 술도 잘 따르고 말도 예쁘게 해. 우리 사이에 문제 있는 거 티내지 말고. 안 그러면 준호 체면이 안 서. 알았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친척들 앞에서 내가 입이라도 뗄까봐 걱정하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점심때 친척들이 오자마자 정숙 여사님은 제 손을 끌고 모두에게 소개했어요. 이 애가 제 며느리예요. 수진이라고 서울에서 사장님인데 아주 능력 있답니다. 금팔찌를 찬한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가씨, 정말 능력 있네. 우리 집 며느리는 돈 쓸 줄만 아는데. 나리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우리 새언니 능력은 있죠. 근데 가족한테는 좀 인색해요. 올해 집에 오면서 5만 원만 가져왔다니까요.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정숙 여사님이 서둘러 수습했어요. 애가 철없이 하는 소리예요. 수진이가 저한테 금목걸이 사줬어요. 정말 그 아주머니 눈이 반짝였어요. 어디 한번 보여줘봐. 정숙 여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물쭈물하며 말을 잇지 못했죠. 저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목걸이는 못 가져왔지만 대신 다른 설 선물을 좀 가져왔어요. 저는 방에 가서 캔버스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떠나기 전 엄마가 챙겨주신 거였죠.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면서요. 열어보니 안에는 최고급 담배 10보루와 고급 전통주 5병,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세뱃돈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봉투마다 20만 원씩 들어있었죠. 아저씨들 담배 피우시라고요. 할아버님은 이술 좋아하시고 아이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요. 저는 물건들을 탁자 위에 놓았어요. 원래 조용히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 그냥 꺼낼게요. 친척들은 모두 넋을 잃고 쳐다봤어요. 그 아주머니는 술병을 만지며 말했죠. 이 술
한 병에 10만 원은 넘지. 새언니, 왜 이걸 이제야 꺼내요? 나리가 담배를 낚아채려 했지만 제가 막았어요. 이건 어른들 드릴 거야. 저는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너도 갖고 싶어? 네가 스스로 돈 벌어서 가방 살 수 있게 되면 그때 내가 사줄게.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숙 여사님의 얼굴은 더 굳었죠. 준호가 수습하려 했지만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몸을 돌려 친척들에게 말했죠. 사실 저희 엄마가 5만 원만 가져가라고 하신 건 제가 시댁에서 구박받을까봐 그러신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별건 아니고요. 저는 느릿느릿 말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집 돼지우리를 청소했는데 저희 엄마가 요즘 세상에 며느리한테 그런 일 시키는 데가 어디 있냐고 제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셨어요. 돼지우리를 청소했다고? 친척들은 모두 놀랐어요. 설날에 며느리한테 그런 일을 시킨다고? 정숙 여사님이 발끈했어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제가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야. 아, 그래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돼지우리 청소하는 영상을 틀었어요. 제가 하겠다고요? 그럼 이 녹음은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정숙 여사님과 나리가 2억을 내놓으라고 친척들 시켜 압박하자고 말한 내용이 전부 흘러나왔어요. 친척들의 얼굴색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 아주머니는 금팔찌를 탁자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정수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아가씨가 내 집에 시집 온 건 복 받으러 온 거지. 소나 말처럼 일하러 온 게 아니잖아. 나는 정숙 여사님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리가 제 핸드폰을 뺏으려 했지만 제가 피했어요. 잠깐만요. 아직 더 재미있는 게 남았어요. 저는 준호와 조미연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었어요. 제 남편은 저한테 더러운 일만 시킬 뿐만 아니라 제 돈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280만 원짜리 가방도 사줬다니까요. 뭐라고? 시아버님 이재국 씨가 담뱃대를 탁자에 쾅 내려놓았어요. 이 망할 놈아. 준호는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정숙 여사님도 따라 울기 시작했죠. 친척들은 저마다 욕을 퍼부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아가씨, 이런 집구석에서 뭘 더 살아. 당장 이혼해. 저는 눈앞에 이 소동을 보며 문득 속이 시원해졌어요. 엄마가 5만 원만 가져가라고 하신 건 그들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제가 반격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였어요. 설날 소동 이후 시댁은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설 다음 날 아침 정숙 여사님은 감히 저에게 일을 시키지 못했고 나리는 방에 숨어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는 벽 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만 피워댔죠. 마치 잘못한 아이 같았어요. 제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호가 갑자기 저를 붙잡았어요. 수진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정말 잘못했어. 기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네가 조미연에게 가방 사줄 때 나한테 기회를 줄 생각은 했어. 나는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돈 다 갚을게. 조미연이랑도 연락 끊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늦었어.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이혼 서류는 이미 변호사님께 부탁드렸어. 연휴 끝나면 바로 접수할 거야. 마당 문 앞에 막 다다랐을 때 재국 씨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잠깐만. 그가 목이 쉰 소리로 말했어요. 준호가 너한테 잘못했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버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잘못한 건 아버님이 아니에요. 이 카드에 0만 원 들어있다. 그가 은행 카드 한 장을 제게 건넸어요. 우리 늙은 부부가 모은 돈이야. 네가 보상으로라도 가져가라. 필요 없어요.
저는 카드를 돌려드렸어요. 제가 받아야 할 돈은 법적으로 받을 거고 받지 말아야 할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을 거예요. 저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어요. 뒤에서는 제국 씨의 기침 소리와 정숙 여사님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이 가족도 이제야 조금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네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서울로 돌아와 저는 녹음과 영상을 모두 변호사님께 보냈어요. 김 변호사님은 증거가 충분해서 이혼도 순조롭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준호에게 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설 연휴 셋째 날 준호가 갑자기 제게 사진 한 장을 보냈어요. 조미연의 신분증과 병원 진단서였죠. 조미연이 임신했다고 아이를 봐서라도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임신? 저는 비웃었어요. 지난달에 명품 쇼핑하던 사람이 이번 달에 임신이라고 임신 검사 결과서 가져오라고 해. 반드시 대학병원 걸로. 그는 한참 답이 없었고 저는 그를 바로 차단했어요. 그런 거짓말은 3살짜리 아이에게나 통하겠죠. 이틀 뒤 김 변호사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알아냈어요. 준호 씨가 조미연에게 보낸 돈 중에 일부는 수진 씨 은행 카드에서 나간 거예요. 제 카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카드요? 결혼할 때 1억 넣어두셨던 그 카드요. 준호 씨가 수진 씨 신분증 사본으로 재발급받아서 6만 원을 인출했어요.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어요. 그 짐승 같은 놈. 진정하세요. 김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은행에 CCTV 영상도 있고 인출 기록도 조회할 수 있으니 전부 증거가 됩니다. 전화를 끊고 문득 한 가지가 생각났어요. 준호의 핸드폰. 지난번 시댁에 갔을 때 그의 핸드폰에서 조미연의 사진과 이체 기록을 본 것 같았어요. 저는 예전에 준호 회사에 다녔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친구는 저와 친했고 준호의 외도 사실도 알고 있었죠. 조미연? 걔 임신 안 했어. 그냥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나 며칠 전에도 백화점에서 걔가 가방 사는 거 봤는데 준호가 사준 그 한정판 가방 메고 있더라. 사진 있어? 제가 물었어요. 있어. 보내줄게. 몇 분 후 저는 사진을 받았어요. 조미연은 짧은 치마를 입고 명품 매장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죠. 배는 납작했고 어딜 봐도 임신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녀가 걸친 목걸이, 팔찌는 모두 준호가 사준 것이었고 합치면 0만 원은 좋게 넘었죠. 저는 사진을 변호사님께 보냈어요. 마음속 불길이 더욱 치솟았죠. 이준호, 내 돈을 훔친 것도 모자라 나를 용서하라고 속이려 들어? 정말 꿈도 야무지군. 정월 대보름날 준호가 갑자기 정숙 여사님을 데리고 제 회사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로비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수진아, 우리 상의 좀 하러 왔다. 정숙 여사님의 머리카락은 더 하얘졌고 등도 굽어 있었어요. 준호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네가 용서만 해준다면 뭐든지 내 말대로 하겠다고 하더라. 상의할 거 없어요. 저는 그들을 쳐다봤어요. 할 말 있으면 변호사님 통해서 하세요. 변호사는 안 되면 안 될까? 준호의 눈이 빨갰어요. 우리 집은 이미 이렇게 됐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아버지는 화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준서 결혼도 깨졌어. 이 모든 게 내 잘못인 거 알아. 나를 때리든 욕하든 다 괜찮으니까.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너를 때리고 욕한다고? 저는 웃었어요. 내 손 더럽히기 싫어. 내가 돈 다 갚을게.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0만 원 할부로 갚을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내가 네 밑에서 일할게.
월급도 안 받을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주변 동료들이 모두 몰려와 쳐다봤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일어나서 말해. 여기서 창피하게 굴지 말고. 네가 허락 안 하면 안 일어나. 그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수진아, 나 정말 너 없으면 안 돼. 그래? 저는 갑자기 몸을 숙였어요.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면.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해봐. 어떤 조건이든 다 들어줄게.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조미연 불러내. 우리 셋이서 확실히 이야기 좀 하자.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네가 숨겨둔 돈 전부 내놓고 조미연한테 사준 것들도 다 받아와. 알았어, 알았어. 그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바로 전화할게. 저는 그들을 회의실로 데려가 몰래 녹음기를 켰어요. 준호는 전화를 걸어 30분 후에 회사 아래 카페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정말 용서할 생각이니? 정숙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는 거 봐서요. 저는 물컵을 들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나랑 놀고 싶다고? 그럼 끝까지 놀아주지. 30분 후 조미연이 정말로 나타났어요. 화려하게 차려입고 저를 보자마자 눈을 흘겼죠. 당신이 이준호 와이프? 별거 아니네. 너보다는 낫지. 저는 그녀를 쳐다봤어요. 적어도 나는 내 돈으로 사니까. 무슨 소리야. 그녀가 발끈했어요. 별 뜻 없어. 저는 준호에게 돌아섰어요. 물건은? 여기. 준호가 가방 하나를 가져왔어요. 안에는 그 보석들과 가방이 들어있었죠. 이게 다야? 저는 눈썹을 치켜떴어요. 내가 알기로 시계도 하나 있었는데 그거 내 카드로 긁은 거 맞지?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조미연이 소리쳤죠. 네가 뭔데 그걸 달라고 해. 그건 준호 씨가 나한테 자진해서 사준 거야. 자진해서? 저는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안에서는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자기야, 내가 서수진 돈만 손에 넣으면 바로 이혼하고 너한테 집 한 채 사줄게. 조미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준호를 가리키며 너 나를 속였어? 나는.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조미연이 쇼핑하는 사진을 탁자 위에 던졌어요. 너 임신했다며? 배는 어디 갔어? 그녀는 완전히 당황해서 가방을 들고 도망치려 했지만 보안 요원에게 막혔어요. 내 것이 아닌 물건은 두고 가.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화가 나서 물건들을 바닥에 내던지고 욕을 하며 떠났어요. 이제 이혼 얘기할 수 있겠지? 저는 준호를 쳐다봤어요. 네가 내 돈을 횡령하고 혼인 중에 외도한 증거는 명백해. 나는 너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그가 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제가 막았어요. 무릎 꿇지 마. 소용없어. 저는 일어섰어요. 김 변호사님이 너한테 연락할 거야. 갚아야 할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갚아. 아니면 감옥 갈 준비나 해. 저는 회의실을 나섰어요.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이 소동도 이제 끝이 보이네요. 조미연을 보내고 회의실에는 저와 이준호 그리고 김정숙 여사님만 남았어요.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와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었죠. 공기 중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어요.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어요. 정숙 여사님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죄다, 죄야. 정말 죄를 지었어라고 되뇌었죠. 저는 녹음기를 챙겨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 말은 다 했으니 물건은 저희 비서시켜서 가져가도록 할게요. 김 변호사님이 이혼 합의서랑 상환 계획서 보내드릴 거예요. 서명해서 빨리 보내주세요. 수진아.
준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죠. 정말 돌이킬 여지가 조금도 없는 거야? 없어.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죠. 네가 몰래 내 은행 카드를 재발급받았던 그 순간부터 이미 끝났어. 그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숙 여사님이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서둘러 한 걸음 물러섰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내가 빌게, 수진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준호가 못났지만 걔 마음속에는 네가 있어. 우리 늙은 부부 불쌍하다 생각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동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결혼의 담보도 될 수 없고요.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더 이상 힘 빼지 마세요. 준호 씨 잘 설득해서 빚 갚고 앞으로 잘 살도록 하세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회의실을 나서자 동료들은 모두 바쁜 척했지만 곁눈질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등을 꼿꼿이 세우고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긴장했던 신경이 풀리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쉬워서가 아니라 억울해서였죠. 2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진심을 다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계산뿐이었어요. 울고 난 후 저는 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 이혼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일이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해결됐다니 다행이구나. 엄마는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을 쉬셨어요. 집에 며칠 와서 쉬어라.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햇살을 보며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그 후의 날들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준호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고 상환 계획에도 동의했어요. 먼저 이 0만 원을 갚고 나머지 0만 원은 5년에 걸쳐 갚기로 했죠. 매달 66만 6천 원씩. 김 변호사님은 이 정도면 잘 된 거라고 했어요. 그 집에서 더 많은 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거라고요. 저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과 계속 얽혀봤자 제 시간만 낭비될 뿐이니까요. 이혼 수속을 마친 날 저는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거울 속 산뜻한 제 모습을 보며 갑자기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죠. 석 달 후 저는 준호에게서 문자를 받았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와줄 수 있냐고 물었죠.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화환만 하나 보내고 직접 가지는 않았어요. 어떤 작별은 직접 마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또 반년이 지났어요. 예전 동료에게서 준호가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읍내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열었고 정숙 여사님이 가게를 봐주고 나리도 결혼해서 이웃 마을 농부에게 시집 갔다고 했어요. 결혼 지참금은 800만 원이었다고. 제가 시집 갈 때와 똑같았죠. 조미연에 대해서는 준호에게 물건을 돌려준 후 또 다른 부자를 만났지만 얼마 못 가 헤어졌다고 했어요. 자세한 사정은 아무도 몰랐죠. 이런 소식들은 그냥 듣고 흘렸어요. 그들의 삶은 이미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제 회사는 점점 커져 지사를 내고 새로운 직원들도 많이 뽑았어요. 여가 시간에는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부모님 댁에 가서 식사를 했죠. 이따금 소개팅 제의도 들어왔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끔찍한 결혼을 겪고 나니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해졌거든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것이었어요. 또다시 설날이 찾아왔어요. 저는 부모님과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창밖에서는 화려한 불꽃이 터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준호에게서 온 것이었죠. 새해 복 많이 받아라는 네 글자뿐이었어요. 저는 문자를 보고 웃으며 답장하지 않고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서 완전히 삭제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미래의 길은 아직 길고 저는 웃으며 걸어갈 거예요. 준호의 번호를 삭제한 다음 해봄, 저는 남쪽으로 한 업계 회의에 참석하러 갔어요. 회의가 끝난 후 주최 측은 동료 간의 교류를 촉진한다며 야외 활동을 준비했어요. 저는 호텔에 남아 이메일을 처리하려 했지만 비서에게 억지로 끌려나갔죠. 활동 프로그램 중에 실내의 도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높은 단상에 서서 아래에 원을 그리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며 갑자기 망설여졌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무런 의심 없이 누군가를 믿었던 것은 준호에게였죠. 결과는 처참했지만요. 겁내지 마세요. 저희가 받아줄게요.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돌아봤어요. 연회색 바람막이를 입은 남자가 있었죠. 검은 뿔테 안경을 썼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어요. 그는 다른 회사의 책임자였는데 이름은 박지훈이었어요. 어제 조별 토론 때 만났었죠. 제가 셋, 둘, 하나, 세면 그냥 뒤로 넘어지세요. 그는 가장 앞에 서서 오케이 사인을 보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고 뒤로 넘어졌어요. 예상했던 딱딱한 충격은 없었고 안정적인 품에 안겼다가 가볍게 내려놓아졌어요. 어때요? 괜찮으세요? 지훈 씨가 제 팔을 잡으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저는 몸을 바로 세웠어요.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죠. 쉬는 시간에 그는 생수 2병을 들고 와 제게 1병을 건넸어요. 아까 많이 긴장하신 것 같던데 예전에 이 프로그램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병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어요. 그냥 남에게 의지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모든 일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나중에 보니 적당히 내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날 오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업계 동향부터 여행 경험까지. 의외로 말이 잘 통했죠. 그는 예전에 해외에서 5년 동안 지냈고 하이킹을 좋아해서 여러 나라의 국립공원을 가봤다고 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가요. 한라산 둘레길에 거기 별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가 이 말을 할 때 눈빛이 진지해서 빈말 같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서울로 돌아와서 가끔 메신저로 몇 마디 나누었죠. 서로 본 재미있는 사례를 공유하거나 업무 스트레스를 털어놓기도 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제 과거를 캐묻지 않았고 제가 가끔 피곤한 기색을 보일 때면 일찍 쉬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주곤 했죠. 가을에 그가 제 도시로 출장을 와서 저녁을 먹자고 했어요. 조용한 한정식 집을 골랐죠. 그는 미리 도착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주문해 놓았어요. 지난번에 대화하다가 무심코 말했던 건데 그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죠. 이 갈비찜 한번 드셔보세요. 이 집 대표 메뉴예요. 그가 제게 갈비 한 점을 덜어주며 말했어요. 비서님께 들었는데 요즘 지사일로 바쁘시다면서요. 네, 막 팀을 꾸려서 조금 정신이 없어요. 저는 갈비를 입에 넣었어요.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혀끝에 퍼졌죠.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저희 회사가 그쪽에 협력업체가 있어서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문득 정숙 여사님이 항상 말했던 남자는 돈 잘 벌고 일 잘해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죠. 하지만 눈앞에 이 남자는 거창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든든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그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차를 아파트 입구에 세우고 그는 트렁크에서
종이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지난번에 캠핑 좋아하신다고 해서 친구 요청해서 외국에서 텐트 하나 가져왔어요. 초경량이라 여성분이 쓰기 좋을 거예요. 이건 너무 비싼데요.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서둘러 손사래를 쳤어요. 지난번 회의에서 공유해 주신 사례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감사 표시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상자를 제 발치에 놓으며 말했어요. 일찍 올라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상자를 들고 올라왔어요. 여러분이 텐트 옆에는 손으로 그린 캠핑 안내서도 있었죠. 안에는 근처 초보자에게 적합한 캠핑장이 표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필요한 장비 목록까지 적혀 있었어요. 다음 해봄 우리는 정말로 한라산에 갔어요. 전망대에 서서 발 아래로 펼쳐진 계곡의 물줄기를 보며 멀리 있는 산봉우리가 햇빛에 반짝이는 것을 봤죠. 지훈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수진 씨,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접근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거짓말 같지 않았죠. 산바람이 제 짧은 머리를 날렸고 마음속 마지막 어둠까지 흩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돌아와서 그는 정식으로 저에게 고백했어요. 꽃이나 다이아몬드 반지는 없었죠. 그저 제 회사 아래에서 2시간을 기다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만든 갈비찜이라고 맛 좀 보라고 했죠. 저희 어머니가 사람 마음을 잡으려면 먼저 위를 잡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가 조금 부끄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어요. 저는 그의 빨개진 코끝을 보며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진정한 따뜻함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이렇게 소소하게 챙겨주는 마음이라는 걸요. 약혼하던 날,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는 전화기 너머에서 우시며 말했죠. 정말 잘 됐다. 우리 딸, 드디어 고생 끝에 행복이 왔구나. 전화를 끊고 저는 약지에 낀 심플한 반지를 보며 문득 준호의 계산적인 문자가 떠올랐어요. 마치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죠. 삶은 결코 흑백으로 나뉘지 않아요. 과거에 넘어진 경험이 나중에 사람을 분별하는 힘이 되었죠. 그 끔찍했던 과거는 부드러운 세월에 의해 치유될 것이고 더 좋은 사람은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약혼 후 반년 뒤 저와 지훈 씨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많은 사람을 초대하지 않고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모셨죠. 엄마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를 보며 지훈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앞으로 우리 수진이한테 잘해줘야 하네. 지훈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며 말했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결혼식에서 지훈 씨의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빨간 주머니를 건네주셨어요. 이건 우리 집안 풍습이야. 새 며느리는 비상금을 가지고 있어야 해. 많지는 않고 600만 원인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라는 뜻이야. 저는 사양했지만 받을 때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예전에 이 씨 집안에 시집 갔을 때 정숙 여사님이 제게 건넸던 은팔찌 한 쌍이 떠올랐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보물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길거리에서 5만 원 주고 산 것이었어요. 결혼 후의 생활은 평범했지만 안정적이었어요. 지훈 씨는 준호처럼 번지르르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제가 야근으로 늦게 들어오면 그는 회사로 저를 데리러 왔고 차 안에는 항상 따뜻한 우유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가 무심코 남쪽 동네 호떡이 먹고 싶다고 말하면 다음 날 아침 그는 뜨거운 호떡을 사들고 돌아왔어요. 30분 줄 서서 막 나온 거라고 했죠. 그는 제가 계산적인 것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집안 돈은 전부 공동명의 계좌에 넣어두었어요.
모든 지출은 명확했죠. 한 번은 제가 농담으로 말했어요. 내가 돈 들고 도망가면 어떡할 거야? 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내밀며 웃었어요. 도망가면 내가 다시 벌어올게. 게다가 나처럼 좋은 사람을 네가 버리고 갈 수 있겠어? 저는 거품 묻은 그의 손을 보며 문득 준호가 은행 카드를 숨기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나왔어요. 좋은 관계는 정말로 모든 경계심을 내려놓게 만드는구나 싶었죠. 결혼 2년 차에 저는 임신했어요. 입덧이 심할 때 지훈 씨는 모든 불필요한 약속을 취소하고 매일 다양한 담백한 반찬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는 두꺼운 육아 서적을 사서 매일 밤 자기 전에 저에게 한 구절씩 읽어 주었죠.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어요. 아이가 태어난 날 아들이었어요. 지훈 씨는 분만실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렸죠. 간호사가 아이를 보여주자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어요. 이렇게 작다니 못 안겠어요. 엄마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죠. 내 아빠도 그랬단다. 산후조리를 마치고 지훈 씨는 우리를 데리고 그가 예전에 살았던 외국 도시를 구경시켜주고 싶다고 했어요. 출발 전에 짐을 싸다가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저와 준호의 결혼 사진이 끼워져 있었죠. 사진 속 저는 빨간 한복을 입고 조금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훈 씨가 다가와 사진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가볍게 안아주었어요. 다 지나간 일이야. 저는 사진을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어떤 기억은 간직할 가치가 없으니까요. 외국에서 한 달을 지내며 지훈 씨는 우리가 자주 가던 하이킹 코스로 데려가 주었어요. 아이를 안고 산 정상에 서서 멀리 있는 호수를 보니 마치 파란 보석 같았죠. 문득 정숙 여사님이 항상 말했던 여자는 집에서 아이나 봐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눈앞에 저는 사업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도 있었죠. 누가 여자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고 했던가요? 돌아와서 나리에게서 문자를 받았어요. 준호가 재혼했다고 상대방은 딸이 하나 있고 평범하게 잘 지낸다고 했어요. 예전에 제게 빚졌던 돈도 다 갚았다고 준호가 밤낮으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모은 돈이라고 했죠. 새언니, 예전에는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문자 마지막에 그녀는 이렇게 썼어요. 저는 문자를 보고 생각하다가 다 지나간 일이야. 잘 지내길 바라 라고 답장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자 지훈 씨가 과일을 들고 왔어요. 뭐 봐.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딸기를 받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 이름 뭘로 할까? 생각 중이었어. 진한이라고 하자. 그가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평안할 안녕계 자 써서 저는 그들 부자를 보았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바닥에 금빛 카펫을 깔았죠. 멀리서 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맑은 풍경 소리 같았죠. 삶은 정말 공평한 것 같아요. 무언가를 가져가면 다른 곳에서 배로 돌려주니까요. 과거의 상처들은 성장의 훈장이 되었고 저는 드디어 깨달았어요. 최고의 날들은 비바람이 없는 날이 아니라 비바람이 지나간 후 누군가와 함께 무지개를 보는 날이라는 것을요.